저희는 그 블랙박스라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임의적인 것, 그리고 가설이라는 것, 뭔가 그 좀 가려진 것 같은 모호한 단어들의 세 개가 조합이 된, 네, 제목을 가져왔네요. 네, 이것을 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저희가 어떤 조작적인 정의를 어떻게 하면서 지금의 어떤 기술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본 건데요. 우선 저희가 좀 앞서 좀 전제를 두고 싶은 얘기를 조금 드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 언메이크 랩에서 그 1960년대 이후에 전자키트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매우 이제 흥미로운 어떤 기술적 패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또 부상하는 어떤 초기 목가적인 시기에 기술의 열림, 투명함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 그것을 해석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자유도가 매우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사진은 그 키트 리서치 과정에서 모은 건데요. 1972년 전자과학에 실린 텔레비전 그 회로도, 그다음에 키트, 여기 이 키트가 실질적으로 세운상가에서 판매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은 그 이제 회로도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전 세계 회로도 전집해가지고 이런 책들이 그 또 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기술학원 광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기술이 부상할 때 열리는 어떤 사람과 지식, 그다음에 정보 등이 상호 연결되면서 다양한 층위에서 접근이 가능한,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개방적인 기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이 같은 패턴은 동시대에도 역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시기를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이 부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열려 있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투명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짧은 시기이기도 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어떤 그 인클로즈 되는 어떤 닫힌 시기가 오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짧은 시기에 라는 것, 그렇게 짧게 어떤 투명한 시기라는 것을 좀 전제에 두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마 그 블랙박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은 그 투명하다라는 말과 또 다르게 블랙박스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뭔가 닫혀 있는 개방 불가 이런 이미지로 저희한테는 남아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개방 불가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제 기계 시대 이후에 인간의 어떤 역사 속에서 항상 어떤 목격자적이고 그런 그 기록 목격자적인 사물이기도 하죠. 이런 이제 그 뭔가 좀 중의적인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물인데요. 저희는 이 블랙박스를 이런 개방 불가라던가 어떤 목격자적인 사물 이런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보다는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내부적인 것을 모르지만 인풋 그리고 아웃풋이 있으면은 뭔가를 가설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장치라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인풋을 넣고 아웃풋을 봤을 때 그 사이에서 뭔가를 모를 때 그것을 오히려 가설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장치로 이제 블랙박스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찰자로서 어떤 거기에 어떤 개입까지를 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 자체가 어떤 그 관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떤 실험적인 것으로까지 우리가 좀 확장해서 블랙박스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베르티옹 같은 과학적 연구 사진의 전통들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조금 좁혀가지고 이거를 그 인공지능에서 그 표정 인식의 기술과 연결해서 저희는 좀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를테면 이 지금 사진은 폴 에크만이라는 그 어, 연구자가 1975년에 만든 그 출간한 Unmasking the Face라는 책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요. 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폴 에크만은 6개의 사람의 얼굴 표정 6개의 분류로 만들어서 뭐 행복, 어, 슬픔 이런 식이겠죠. 그 6개의 분류를 가지고 이제 그때까지 정확하게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과학적으로 분류한 어떤 연구가 없었던 상태에서 이런 연구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쭉쭉 그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98년에 만들어진 일본 여성들의 그 모델이고 이 여성들의 얼굴이 그 또 한편 그 분류가 되어서 만들어진 데이터인데요. 이런 그 베르티옹의 연구 사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폴 에크만이나 가까이 이런 그 자폐 데이터 세트 같은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의 인공지능의 연구에 굉장히 밀접하게 또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 인공지능이 가지는 그 분류적 체계들이 그 이전의 연구의 체계들 혹은 분류의 체계들을 그대로 상속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의 굉장히 큰 기업들에서 쓰는 7가지의 얼굴 표정 분류도 이제 실제 폴 에크만 같은 사람이 연구한 6개의 얼굴 분류에서 한 가지의 얼굴, 중립이란 얼굴 표정이 더 들어간 정도의 분류를 거의 그대로 이제 상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때는 그 얼굴 표정,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얼굴 표정들을 인식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그 정확한 어떤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했던 거는 역시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블랙박스에서 인풋 그리고 아웃풋 그 사이에 어떤 가운데 있는 알 수 없는 것을 가설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 사진들 티피컬하게 그 6가지의 7가지의 얼굴 표정을 분류하는 그 체계를 그대로 따라서 배우분에게 어떤 얼굴 표정을 만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랜덤하게 뒤섞어서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다시 인공지능에게 인풋해서 어떤 얼굴 표정으로 인식이 되는가라는 그 아웃풋을 계속 이제 그 바라보는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거죠. 사실 그 사이에서 그 인풋을 랜덤하게 뒤섞인 얼굴들을 인풋을 하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다시 아웃풋을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지만 저희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사진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분류적 체계들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과학적 연구 사진의 어떤 전통에서 다르게 조금은 전유를 해보는 그런 어떤 그 접근으로 보여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스탁 포토 같은 것들 그리고 좀 밝힐 수 없는 여러 연구소에서 저희가 얻어낸 그런 감정 표현을 위한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그 기계 시각이 그 분석을 하는지를 계속 굉장히 많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시작을 했었어요. 특히나 저희는 이때 그 어떤 감정값에 관심을 가졌냐면 행복이라는 해피니스라는 감정값을 리턴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진들에서 해피니스 값만 다시 리턴을 하도록 그 아웃풋을 하도록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나서 몇 가지의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도시에서 큰 빌딩에서 배경으로 있는 사진이라던가 우리가 흔히 뭐 좀 짐작할 수 있듯이 굉장히 그 액티브한 이렇게 점프를 한다던가 뭔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밝은 미래를 향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는 어떤 그런 진취적인 포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해피니스 값을 가진다던가 혹은 뭐 동물과 같이 있다던가 아이와 같이 있다던가 좀 또 흥미로운 거는 노년이 또 높게 나와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노년이 또 높게 나오는데 꼭 보면은 같이 들어오는 태깅이 연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연금과 해피니스 값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이미지넷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그 모습을 캡처한 거고요. 이미지넷은 그 데이터셋으로 되게 유명한데 1,400만 개 이상의 이미지들이 있고 이것은 이제 워드넷이라고 해서 블루 체계를 상속하는 되게 거대한 데이터셋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45% 정도의 이미지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데이터셋이 이제 여러 국가에서 쓰이게 될 때 다양한 용도로 거기에서 오는 문화적인 차이들도 되게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넷 말고도 뭐 어떤 사물을 디텍팅하는 데이터로 코코 데이터셋이라고 있어요. 역시 이제 오픈 소스로 나와 있어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사물, 뭐 동물이나 식물을 포함해서 약 80개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코 데이터셋 말고도 뭐 동사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그 동작의 상황들을 수집한 모멘트 인 타임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셋들은 지금의 어떤 인공지능의 시각인 컴퓨터 비전의 어떤 그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데이터셋이라는 인공지능을 이제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의 더미 그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이 아까 앞에 수연 씨가 말씀하신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이 있다라는 거를 아마 아실 텐데요. 여기는 국내 한국에서 이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고요. 그 안전과 관련된 항목에서 실신 항목을 이제 학습시키기 위한 그 데이터셋의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지금 스튜디오 장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실제 길거리에서 이제 뭐 실신의 장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 시기에 기계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배우분들이지 않을까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디테일하게 연기를 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앞으로 그 그린 스크린 앞에서 포즈를 이리저리 바꾸고 있는 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뭐 지금 차렷 자세에서는 이제 그 이미지 옆에 그 특정 단어와 숫자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렷 자세에서는 42%를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예측을 하는 값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그 펼쳤을 때 팔과 다리를 펼쳤을 때 댄서라고 해서 98%의 그 예측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어떤 동작을 할 때 뭐 이런 플레이어, 골퍼 이런 식의 그 값들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소 이제 그 손을 허리에 올렸을 때 뭐 이렇게 좀 귀여운 자세여서 그런지 매력적인 이런 값들을
높이 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숫자들은 다 어떤 확률적 가능성인데요. 인공지능의 어떤 시각 앞에서 특정 포즈를 취했을 때 각각 다른 정체성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포즈의 학습 어떻게 보는지의 그 분석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는 그 인공 시점 연구 이미지로 만든 것은 길거리에 웹캠을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웹캠하고 컴퓨터 비전의 API를 실시간으로 연동을 해서 어떤 그 길의 풍경이라든가 사물을 그냥 무작위로 2초 단위로 찍으면서 바로 데이터 값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보시는 거 이미지에 옆에 붙인 태그를 보면 이제 뭐 길거리에 흔히 보는 풍경인데 그 데이터 값으로 받은 거 보면 연관성 있는 값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뭐 길이라든가 시티라든가 사이드워크 이런 값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제 다음으로 길에 있는 흔한 그 버려진 화분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뭐 팝콘 음식과 관련된 태그들이 옆에 데이터 값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은 이것도 우연히 정말 찍은 건데 일종의 나무 위의 장갑인데 이 컴퓨터 기계 시각은 나무 위에 있는 새로 읽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진 돌의 외곽도 찍어봤는데 돌이라는 걸로 보지 않고 음식과 관련된 푸드와 관련된 그 태그 값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의 어떤 그 분류의 체계에서 그것들 사이에서 갑자기 어떤 이것들이 상관성을 만들어 버리거나 어떤 혼성적인 것을 만들어 버리는 이 아포페니아적인 것이 굉장히 어떤 유령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령적인 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찾을 수 있는 그 과거적인 유령이 아니라 어떤 기계 속의 유령? 근데 이건 생각을 저희가 많이 못 해본 거라서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데이터적인 이런 혼성에 대해서 흥미롭게 보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 도시가 뭐 요새 스마트 시티 같은 거 있죠. 그런 정보기술 시대에서 다시 도시의 성격이 바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작업을 했던 건데요. 구로 공단과 구로 디지털 단지 한 도시이지만 완전히 다른 도시이죠. 구로 공단은 지금의 구로 디지털 단지는 구로 공단의 모습을 거의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한 번 완전히 그 다시 고도화되었고 다른 산업을 위해 고도화되었고 지금은 그 거의 게임 산업 위주의 예전에 공단은 뭐 아시겠지만 훨씬 더 그 인력 집중적인 어떤 공장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죠. 지금은 게임 산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도시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의 데이터셋을 때 썼었어요. 하나는 80년대 그 노동자 문학이 남긴 시가 같은 것들, 그 당시에 어떤 그 구술 같은 것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인풋을 하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지금의 그 게임 산업에서 일하시는 디자이너 개발자 분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그 취업 사이트죠. 네, 취업 사이트의 글들을 데이터로 다시 인풋을 해서 마코프 체인이라는 오래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주로 예전에 그 날씨를 예측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던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장들을 이제 시리즈로 만든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기묘하게 두 개의 그 도시의 두 시대가 중첩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보신 분들은 그 아실 텐데 적은 데이터의 양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합성곡 신경망은 그 어떤 위상을 가지냐에 따라 어떤 그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학습되는 것이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굉장히 과잉되게 그 증폭을 시켜준 건데요. 데이터 증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코드적으로 회전하고 늘려주고 이렇게 한쪽만 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뭐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증폭을 시키고 증강을 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시키게 되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각화에서 그 영상 작업으로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5개 정도의 이제 레어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기본 돌들을 한 2만 장 정도의 데이터 증폭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제 영상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어떤 블랙박스를 가지고 다른 가설을 하기를 넘어서 이제 어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서사를 더 좀 다르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다음의 작업으로 이제 이 시시포스의 변수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임의적인 블랙박스, 이런 아포페니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굉장히 그 저희가 지금 실험을 했던 것들은 기술의 어떤 열려있는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투명한 어떤 시기에 살짝 들어가서 그것을 들여다본 것일 거고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곧 닫히겠죠. 그리고 다 개선되고 없어질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잠재되어 있는 것들 부재하는 것들을 좀 가설해 보기라는 서사 만들기라는 질문과 좀 관련된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컴퓨터 과학에서 지능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그래 이런 느낌인데요. 미래 예측을 위한 정보 처리. 근데 저희가 좋아하는 한 작가분이 그 무지한 스승을 언급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한번 이 그 지능이란 것, 뭐 기계에서 인공지능, 기계에서 말하는 어떤 지능,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지능보다 그 어떤 비교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그 인간 지능의 어떤 운동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듬거리면서 가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 우리에게는 그게 가설을 해보는 것, 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작업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기술은 조금 낯설 텐데 하는 생각에 걱정이 좀 들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또 다른 의문이 생긴 게 왜 나는 기술에 대해 잘 모를까? 기술이 갖고 있는 그 벽이라는 게 뭐기에 왜 나는 여기에 좀 낯설음을 느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술에 뒤집어 씌워진 그 어떤 포장지라 해야 될까? 그런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술을 하면 첨단 기술 또는 신기술, 항상 발전과 미래 산업과 연관이 되는 그 환상으로서의 기술이 있는 것 같았고, 이런 기술의 어떤 환상이 만들어진 거는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제 박근혜 정부로부터 이제 시작된 4차 산업혁명 담론이 지금에까지 와서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까지 이제 그 단어가 인문학 학술 대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 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안 될 것처럼 여기저기 유행이 되었었는데, 지금도 이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사회 변혁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했을 때, 이제 언메이크 랩의 작업에서도 이제 얘기가 되었듯이 과학적 분류 체계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실상 현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인식하고 있는 것, 감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딱딱한 과학적 분류 체계라는 것이 우리를 기술에 조금 낯설게 만들고 좀 폐쇄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트를 이제 얘기를 하셨을 때 기술의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어떤 열린 기술이라는 거는 어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 제작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저희 이름이 언메이크 랩인데요. 저희는 좀 기술과 제작을 다르게 다뤄보고 싶은 그런 관점과 태도를 좀 처음부터 지향을 했던 것 같아요. 뭘 잘 만들겠다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어떤 지금의 어떤 사회의 흐름, 문화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도 인문학 베이스예요. 예술을 전공을 하지 않았고 인문학 베이스였고, 진짜 처음부터 저희 작업에서 이렇게 연결된 이런 기술과 제작물들을 저희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배우면서 다루면서 느낀 거는 이게 되게 좋은 교육적 도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늘 그냥 제작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제작적인 태도라는 것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다시 역공학 해보려는 태도 같은 것들, 아마 저희가 얘기한 것에서 계속 그렇게 뭔가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제작적으로 접근을 해보려는 태도가 더 느껴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태도가 있고요. 포킹룸 같은 것도 그 포킹이라는 단어가 그 오픈소스 문화에서 가지치기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스가 다른 버전으로 분기해 나가는 과정을 포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포킹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것으로, 그러니까 막 공유해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저희는 포킹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에는 그 분기가 되고 났으면 버전 호환이 어려워지잖아요. 버전이 이제 호환 불가능해지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 거죠. 분기가 되고 그러고 나서 서로 호환 불가능해지는. 그래서 뭔가 저희는 그냥 약간 등 돌리고 마주하고 있는 느낌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술 같은 경우는 항상 완성품을 만들거나 더 나아간 것, 진보한 것 이런 것만을 이제 얘기를 하곤 하는데, 망치려고 하는 순간 혹은 성공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어떤 제작의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현재 사회에서 좀 넘쳐나는 기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전문 교육 외에 그 다른 대안적인 실천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공방이나 이제 제작소 뭐 이런 것들이 광주에도 거의 손꼽힐 만큼 그렇게 없는 것 같고 하는데, 이런 제작의 삶의 실천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 같은 것이 많이 발굴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더듬어가기라는 이제 말도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혹은 저희를 봐도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그 절차적으로 뭔가를 깔끔하게 이제 도달하는 것보다 그 팅커링의 과정에서 더듬어가면서 융통성 뭔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이렇게 네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현장에서 해 나가면서 어떤 완성이라기보다 어떤 그 이렇게 더듬어 나가는 이 방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매력적이고 가장 그 많은 것들을 어, 배우게 하는. 그래서 역공학 뭐 더듬어 가기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네 저희의 작업도 활동도 보면은 그냥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뭔가가 도달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과정을 처음부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요. 그것을 근데 늘 어떤 것을 가게 한 거에는 그런 팅커링적인 어떤 더듬어감 그리고 역공학적인 거는 얘는 모르겠지만 내가 역으로 한번 이렇게 그냥 가볼까? 역으로 가보면은 이게 어떤 것들이 나올까? 전혀 다른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문학, 그러니까 학제 구분 안에 있는 그 학문 인문학에서는 뭐랄까 좀 불안감인지 뭔지 그 기술이라는 것 때문에 인문학의 자리가 뭔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도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도리어 조금 위축되면서 도리어 이렇게 좀 너무 그 인간을 그 유형화시키거나 분류하는 체계가 될수록 새로운 뭔가 창의적인 시도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한편으로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셋을 만들거나 이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다시 이제 재생산을 해본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면모를 많이 발견하기도 했고, 또 신기했던 게 이제 4대강의 돌을 주어서 이제 거기에 데이터셋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런 시도들이 어쩌면 이제 사회와 환경 그리고 과학 기술 간의 어떤 연결 관계를 다시 이제 바라보게끔 하는 시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굳이 이제 프레시라는 이제 그 값을 일부러 이제 도출시키도록 하신 건가요? 그거는 네, 일부러 그 더 집착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선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우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이 작업이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정말 다들 우울감에 심하게 빠져 있고 저희도 그럴 때였고 정말 세상 망했다라는 느낌에 가까운 좀 상태에서 그런 돌을 계속 발견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저런 돌은 지금 각지에 다 흩어져서 혹은 꼭 저기서 온 게 아니어도 사실상 조경 산업이 있는 데서는 거의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한데요. 잠깐 질문이 죄송합니다. 왜 프레시라는 네, 값을 프레시. 네, 그러면서 아마도 좀 우울한 감정, 이런 어떤 그 자연에 대한 추출적 기술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 우울함과 비관이 좀 지배하고 있을 때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습을 시킬 때,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런 정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그 과학적 분류 체계라는 것이 그렇게 데이터를 생산을 할 때 명확한 어떤 값을 지워버린 채로 걸러내는 것이 아닌가? 데이터를? 그런 사진,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이제 다시 인공지능에게 대먹임 시켰던 사진들을 보면 중립값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인공지능은 알아차릴 수 없고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처리를 해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중립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그냥 없고 이거 그냥 알아먹을 수 없다라는 상태인데 어떤 특성도 없고 그런 처리 과정을 보면 이 분류 체계가 공간에도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지역과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도 하고 도시 공간을 계획적으로 굉장히 분절해 가면서 어떤 구역, 4구역, 6구역, 2구역 하면서 이 구역은 굉장히 오래되고 낡았고 해서 부숴버리고 아파트를 짓자. 그리고 아파트는 행복의 공간이다. 아파트는 굉장히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사람들한테 주입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계속 이제 사이 의미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젠가는 닫힐지도 모르는 그 사이 의미. 그거를 뭔가 발굴해내가는 과정은 어찌됐든 이런 기술과의 그 모종의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탐구를 통해서 채굴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우리가 사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너무 더듬어 가봐야죠. 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네. 계속